지금부터 3초를 헤아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 위험성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따가 마무리 발언 잠깐 하실 때 우리 네 분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예, 저기 궁금한데 개민자치 기본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발의되어 있죠. 그러면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반전장 그런 게 잘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법안 자체가 4종류가 발의되어 있고요. 그 예 주민자치에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여러 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김영배 의원이 제안했던 이천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검토 보고서까지 이미 다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우리 네 분 사이에 토론을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추가 질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4시 이전에 마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질문 3가지를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고 네 분 중에 어느 분이시든지 경쟁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3분 이상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또 중간에 막 치고 돌아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딱 켜주세요. 활발하게 말씀을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대선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종교, 광범위하게는 종교 행사, 작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먼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왜 국진당은 침묵하는가? 네. 제가 또 국진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오세훈 후보 찍었던 사람이고요. 달리 선택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친애하는 타친 극우세력 아닙니까? 네. 태극기 들고 애국한다고 했다가 국진당으로 이것도 극우세력이라는 얘기를 듣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다른 선택이 없는 참 한심한 상황에 참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국힘당은 왜 침묵하는가?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 이천 교수님이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알려주고 했는데 왜 침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서, 자, 지금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나 먼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함께 국민의힘당이 함께야. 여당하고 함께 같이 놀아나.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언제부턴가 더불어민주당과 동기화하는, 공조화하는 면을 보였고요. 구성원으로 보더라도 제 사견입니다만은 다에게 이미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정통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됐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무슨 자유질서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냥 민주당 투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된다. 그 이상의 설명을 그것 말고는 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논쟁이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나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까
딱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충격도 받고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듯한 입장은 보여요. 근데 문제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물론 옆에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좌파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회하고 결론 다 안 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다 먹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할 수 있도록 다 그냥 배경을 자료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옆에 가보면은 국회의원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 혼자 지팔 지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정당 안에도 보면 연구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 연구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법안 발의하도록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단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교회 말씀도 좀 해보시죠. 네. 지금 저는요, 아까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현재 이 주민자치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아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주민자치법에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좌파 정권은 사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우리 기독교와는 이미 노선이 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노선을 갖고 있죠. 기독교는 이런 교회는 뭐냐면 유신론에 입각해 있는데 반해서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무신론에 입각해 있는 도저히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세력이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지 이 문정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 단위에서 주민자치에서 앞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더 올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정이 아니고 법적인 어떤 근거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러한 어떤 타당한 박해할 가능성이 높은 근거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는요. 차별금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 내용이. 거기에는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별은 이 지금 마을 활동가들의 자료를 보면요. 그냥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젠더 개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젠더 개념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외쳤던 것이 이제는 이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뭐 교회는요, 상당히 그런 활동이 아마 저지당할 가능성이 높다. 목사님들 감옥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주례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도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기에는 중국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인도 들어오고 하게 될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다가 종교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인종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북대 옆에 대연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많은 교회에서 반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그런 활동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교회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분과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 산하의 분과 조직이 어떻게 했냐면 아동분과, 환경분과, 무슨 노동분과 등등등등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좌파 환경단체, 좌파 종교단체, 좌파 인권단체, 좌파 외국인 옹호단체 등등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 안에 환경단체가 교회가 지금 소음이 있으니까 왜 통성기도 하냐 이렇게 걸고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마을 단위에서 이런 좌파 단체들이 교회의 특성을 다 알고 공개해 오면 앞으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읍면도 가까운 어떤 이 주민 자체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때 그 고통 지수는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교회는 네. 교회의 어떤 종교 수호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네. 하시고요. 시간을 걸어보시겠습니다. 국힘당 관련해서요. 네. 아까 정부 여당의 이중대라고 했는데 왜 이중대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국힘당은 불임 정당입니다. 즉 다음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당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국회의원 100명 이상 갖고 있는 정당에서 대표를 그 안에서 못 정해서 외부에서 들여오고 또 나가자마자 서로 싸우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우리 조그마한 포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 정당, 즉 수퇴를 못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당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는 추가 말씀. 그 예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하셨는데 저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린 5월 16일자 저 추진 세력들의 그 소위 발기인 대회라고 하는 전체 모임에서 지방 운동원을 충분히 양성했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지역을 사실상 장악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이겼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국힘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많은데 예를 들면 4.3 특별법에 제주도 4.3 사건이 군경의 국가폭력으로 양면을 학살한 것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군경의 구성들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 악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힘당의 90%가 다 찬성하고 반대한 사람은 서너 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기권하고 이렇게 반대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 외부의 예를 보자면 옛날에는 법정에서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됐고 크리스마스 날 캐롤도 못 부르는 거 잘 아시죠? 공개적인 이 찬송 행사를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로 될 텐데 그것이 종교가 다른 사람의 아까 차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비위를 거슬린다고 하는 것을 시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하에서 이승만 박사님이 들으시면 통곡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대한민국 마을 방방곡곡에 여러분 아시죠? 알라후 알바크라 아크라 아시죠? 네?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코란 이런 소리가 방방곡곡이 들리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고 또 다시 성직자들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될 게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 이제 정성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셨는데 동성애가 다 허용되면 군대까지 다 허용이 되면 이제 군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데 한번 저 나오셔서 한 2, 3분 말씀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성희 제가 그거보다도 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풀뿌리 정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분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가? 우리가 총선과 대선을 향해서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 우리한테 어떤 전략이 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분석하면서 저한테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선보다도 각각 지방에 풀뿌리로 정치 세력을 확장하고 읍면, 군, 이 밑에 단위로 우리가 이걸 계획하고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만 지금 대선 주자 그거 해야죠.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 국힘, 국진, 국진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누구예요? 지역구 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표를 어떻게 끌어잡아 다니고 이들을 우리 똑바로 정신을 차리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튜브들이 기독교 유튜브들이 많이 지금 오셨는데 이 방송이 나가면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각 교회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딱 틀어잡고 뭔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교회별로 조직을 해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 마을 읍면 아까 그 밑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죠. 순도 있고 구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한번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 시간대에 예.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목사님 질문을 다 답변을 차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신 김에 네. 그 차별 금지법 문제점도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기 뒤에 서요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저기 김재동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열심히 저는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데서 2007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특별히 군용법 92조 6항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국회에서 수없이 진선미를 비롯해 김재 그 의원 좌파 의원들이 수없이 발의할 때 일일이 대응했고 일일이 반대했고 시민단체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 우파 꼴통 보수 기독교만 한다 해서 법무부 그 다음에 문화료도 했잖아요. 김수현 작가가 어떻게 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 다 만들었죠. SBS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데모하고 KBS에서 가서 데모하고 MBC 앞에 가서 데모하고 군용법 92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가서 7층을 다 점거하고 싸우고 학생인권 조례안 가지고 싸우고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심고백이라고 조선일보 각 7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 나간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동성애 실체를 대한민국은요 동성애자들을 압박한 적도 없고 직접으로 타겟으로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악한 네오막시즘을 근거로 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건 기독교 가치관에 이걸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만, 40만, 50만의 교회 표를 다
서명지를 받고 돌리고 이 사실을 다 알리고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에 바른 성문안을 위한 국민연합을 따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성과학센터를 따로 만들고 이런데 기독교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들 과학적으로 이들이 나오잖아요. 선천적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킨제 이론을 가지고 그거 벌써 다 지난 아주 옛날에 다 파괴된 이론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학이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다 연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염한섭 원장님 다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또 김지연 약사가 보건의 입장, 국민보건의 입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또 조영길 변호사께서 법률 입장에서 또 얼마나 대응할지 했습니다. 김조광수 아세요? 김조광수 감독이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난리 쳤잖아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좌파의 변호사는 50명이 했는데 우리 쪽은요 마포구에서 이걸 대응할 때 다 모아도 5명 변호사. 응? 그래도 저지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고 낭망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일당 11,000이에요. 우리가 힘써주시고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 기저귀 차고 남성간 학문선교 해가지고 하면 이거 홍석천하고 똑같아. 이거 기저귀 차고 무슨 군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지금 코앞에 와 있죠. 이 통과시키는 게. 여러분들 더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예, 이제 뭐잖아 이런 대화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네 이번에 사위 봤다며 그래 우리 사위가 여자야 며느리 봤다며 며느리가 남자야 뭐 이러고 지금 제가 이 자치법 얘기를 하면서 왜 목사님한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자치법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통일부에서 내놓은 법안을 보면 이게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인데요. 거기 보면 통일부 장관이 정부 예산을 지방에 있는 통일단체들, 민간단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통일단체들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에서 통일 외치는 사람들이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단체들 정부 예산으로 풀어먹이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려고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임종석법이라고 하는 임종석 말 한마디에 그냥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하고 직접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니까 정부 대 정부 간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북한에 직접 주고 받아서 경영하고 도와주라고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게릴라식 무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이러면서 지금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 나오는 게 2가지가 있다. 무서운 게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가 양산하는 대한민국 해체법이 수백 개가 그냥 쏟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군함 만들어내는 게 지금 벽돌 공장처럼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의식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함정 숫자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예? 그냥 자고나면 군함 찍어내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을 다루지만 주민자치법만이 문제의 전부인 양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분한테 마무리 발언을 아까 그 답변을 한번 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두 분이 주문하신 대응 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중간에 꼭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말씀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시 이전에 마쳐야 되니까요. 역순으로 해서 3분씩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하면 우리 김장군님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으로
이 3,491개 읍면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4.15 총선했고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을 텐데 대선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투표구 수가 3,500개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좌파 세력들을 이렇게 다 결집을 해서 거기에 돈을 막 풀어서 30년, 50년, 100년 집권하겠다고. 거기가 바로 선거구이기 때문에 선거하는 당일,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는 날 한 3,500개당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잡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1,000만 표입니다. 1,000만 표 이겨놓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 뭐 반반 나눠 가지면 뭐 항상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로 가는 합법적인 거니까요. 합법적으로 법으로 다 돼 있고 활동하면서 다 오는 사람들 포섭해서 평소에 포섭하겠죠. 벌써 내년 3월 9일을 위해서 예산까지도 다 편성을 거의 해놨을 겁니다. 5억 이상의 돈을 읍면동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또 해서 6월 달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 또 쓰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까 정성희 목사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가 중심이 돼서 대항을 해야 되고요. 대응을 못하겠으면 그 조직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클린 선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연합하면서 또 그런 부정선거 방지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지방에도 있으니까 그 지방 조직들이 이제는 우파도 결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전념을 하자. 거기 들어가면 돈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니까 그거를 좌파한테 주지 말고 우파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다 기독교 성도님들이니까 정말 한 100만 명 정도 우리 신도님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철야 농성 기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다 이제 해체돼서 떠나면서 보트 안에서 보트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울지 마시고 그나마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좌익 우위 현상은 40년간 그네들이 준비해서 이루는 성과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김영삼 때 87년 헌법 때 아마 그 지방자치 92년인가에 지방자치 전면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여기도 이거 다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때 씨를 뿌려놓은 것이 오늘의 주민자치법에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도 참여자치연구소 소장부터 했어요. 지방자치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좌익들의 그 참 장기 전략, 우리가 이미 패배한 것이고요. 예,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위기인데 오히려 지금이 새로이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 한창 다 운동권이었어요. 서울대 애들이. 근데 레닌주의에 침투해가지고 막 흉노해야 된다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세련돼가지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그 양반이 그 진지전 전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회 각계로 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성, 환경, 노동, 보건, 교육, 문화, 언론, 종교까지. 지금 불교도 다 좌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좌익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자기네들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항상 연구합니다. 우리 운동 어떻게 되냐 맨날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유세력은 그동안 그런 준비를 해오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자각을 하고 있죠. 자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한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 일단 싸워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가족부터 식구부터 우리 자식 새끼들 말이야. 너 문재인 찍을 거야? 돈 안 줘. 집 안 사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 누구는 학생, 야,
너 뭐 유시민 찍을 거야? 너 용돈 끊어. 나랑 끝이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엄마 아빠들은 다 이쪽 찍는데 자식들은 뭐 미국 여행 수억 원 들여가지고 유학 보내놓으니까 다 민주당 찍어요. 이거부터 뜯어 고치세요. 네. 여기 다 계신 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저는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 가까운 데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사실인 것입니다. 네, 한두 마디로 답이 나올 만한 일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겠지요. 대체로 말하자면 좌파로 불러야 될지 이 종류의 이 혼란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법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고 또 지금 여당 쪽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논리가 선명해서 여당도 감히 강행할 자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대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이 이 진상을 잘 아시게 하고 국민들의 결의를 다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치하에서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못하는 베트남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마 이렇게 세상에 설마하는 건 없어요. 다 되는 일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무슨 정권을 얻거나 무슨 승리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이 잘못돼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더라도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일제 때 우리가 무슨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장래에 기약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의로서 이 나라가 이 훌륭한 선열들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부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기 힘으로 목숨 바쳐서 피땀 흘려서 만들지 않은 이득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오락가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철한 각오를 가지고 또 국민들 전부가 깨어나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에서도 구한다고 하셨는데 수천만의 의인이 된다면 이 나라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정성희 목사님과 저기 대화를 이야기하신 분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국민 깨우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깨우지 않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자치기본법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책도 나오고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이제
했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서 이것이 왜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이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좌파 세력들을 우리 지금 우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선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조직이 있습니까? 다 중앙에 조직만 있지 지방 조직 없습니다. 교회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보셨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순간 뭐냐면 민노총, 정규조 같은 기존의 좌파 조직이 다 전국망이 가동이 되고 거기다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좌파 단체들이 모든 것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하부 구조를 완전히 그물망 구조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방 조직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려 이제는 하부 구조에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지금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무슨 프레임이냐고요? 종교 분리, 정치 중립성이라는 프레임이. 근데 이 프레임이 얼마나 위험한 프레임이냐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중립용.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치적 중립성이 좌파들이요 항상 우리를 옥죄는 프레임입니다. 옛날에요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처음에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지 정당이 공천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좀 약간 우리 지금 우파 정당들은 또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가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조직이 하부 조직이 탄탄한 좌파들이 모든 교육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2012년 대선인데요. 그 안철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 하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순진한 우리 박근혜 대표가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공약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유야무야 없앴어.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했더라면 아마 그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부 다 좌파들한테 다 장악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지금 좌파들이 풀뿌리 조직이 탄탄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용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 싸움함에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요 나름 건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거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자치로 바꿀 때 뭘 하냐면 기존에 있는 우파들을 배제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각성시켜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필터링 작업을 하고 좌파들이 장악하기엔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좀 주제넘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세 개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인종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메이플라워 선서, 매니페스토 데스티니, 자유평등, 공개, 민주 이런 원칙을 대외 정책에 유지를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지금 없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하고 동맹을 맺지는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죠. 저보다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못지않게 기적의 나라거든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왔고 한미동맹을 세웠고 그리고 기독교를 가져왔죠. 사실 그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번영을 한 것이고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걸 보면 모세 홍해의 기적에 견줄 만한 기적이 아니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을 하면서 자목협 목사님들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논리를 세울 수는 있어도 실제로 액션을 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파역을 해주신 우리 정 목사님 또 이상민 상임대표님 전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저희의 언론입니다. 네, 저희 언론입니다. 큰 사명감을 느껴주시기 바라고 몇 군데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오늘 이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국힘당에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생존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합종연행한다고 그게 정치인이랑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1등석, 2등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 메시지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1년 사이에 4,000건이나 발의를 했고 그중에 800건이나 법을 제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바깥에 있는 좌파 전문가 집단에서 계획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 국회 안으로 던지면 국회에서도 받아가지고 서명하고 하는 무슨 공장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민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보적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최근 투표 성향을 보면 돌아왔다. 지금 지난 4.7 보궐선거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 점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꼭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오고 내가 집 사는데 어렵고 취직하는데 어려워지고 이렇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일이 닥쳤을 때야 되었어야 마음을 돌리느냐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수백 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럴 때 당신들은 어디다가 신경을 쓰느냐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서운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다시 한번 목사님들 교회에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변하는 것을 보시고도 방치하시렵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들도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